1920년대에 찍힌 사진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짙은 선글라스, 한껏 모양을 낸 콧수염. 깃이 세워진 셔츠에 양복, 그리고 지팡이까지. 패션에 꽤나 관심 많은 사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그는 네로라 하는 독립운동가들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관 신규식. 충북 청주 출신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입니다. 떠난 지 100년이 됐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름. 예관 신규식의 삶을 한 끼 시사가 따라가 봅니다. 상당산성 동쪽에 있는 마을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 신규식의 고향은 고령신시의 집성촌입니다. 뼈대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신규식의 생가. 이곳에서 그는 4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신규식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있지만 주민들은 가묘를 두고 지금도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 고령신시를 산동신시라고도 했습니다. 산당, 산성, 동쪽이라는 뜻이고, 지금의 이제 낭성, 가덕, 미원, 아직도 그런 문중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동신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세 분의 아주 영특한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신규식, 신배구, 신채호 이 세 분을 말합니다. 신채호, 신배구, 신규식. 산동 삼재라 불리는 이들을 비롯해 산동 신씨 가문에는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15분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된 아주 독립운동의 명가입니다. 직계가족 대부분이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집안. 신규식의 사형제도 남달랐습니다. 셋째 동생 건식은 상하이에서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넷째 동식은 향리에서 임시정부 조사원으로 활동합니다. 형 정식은 재무담당 관청인 탁지부와 덕천군수를 지냈습니다. 집안이 좀 독특해요. 명문가였죠. 지방의 명문가였고, 또 본인은 이제 대한직업 군인이었지만 또 형은 고관이었어요. 형이 신정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신필호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만 해도 놀라운데, 이 신필호의 장인은 누구냐면 관민공동회라고, 제2차 만민공동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개막연설을 했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양반인데 백정과 사돈을 맺었어요. 뭘 뜻할까요, 이게? 이미 신분의식, 신분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신규식은 육군 무관학교에 들어가 대한제국 군인이 됩니다.
열강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해 11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시 고향 청주에 머물고 있던 신규식은 이 소식을 듣고 청주에 주둔하는 군대 진위대와 연계해 의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로 그 고향에서 진위대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신규식은 비탄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망의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맞서고자 했습니다. 음독 직후 가족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진 신규식. 하지만 이 일로 그의 한쪽 눈은 정면을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신규식은 나라가 망했는데 세상을 어찌 바로 볼 수 있겠냐며 흘겨볼 예, 볼 관, 예관이라는 호를 스스로 만듭니다. (1910년) 일본은 기어이 대한제국을 삼켰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 군대마저도 일제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자포자기할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가 망한 형세지만 세계 조류의 격동기를 지나며 자포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요는 현실주의로 우리의 머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군대 해산이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죠. 신규식은 독립을 위해선 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실업교육. 최초의 공업 기술 잡지인 공업계를 창간합니다. 공업 지식에 대한 또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염료 생산을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들이는데 어떤 저기를 한다. 뭐 측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구한 말에 그런 그 잡지가 나왔다는 것은 그 놀랄만한 사실이죠. 학문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서적, 가정양계 신편도 번역합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양계를 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병아리를 기르고 또 결안을 내고 이러므로 해서 가정 생계에 크게 그 도움이 된다. 어찌 보면은 닭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하위 개념인데 얼마나 철저한 그 실업구 국론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이죠.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땅. 애국지사들은 망명을 택했습니다. 예관 신규식도 이때 압록강을 건넙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지만 신규식의 길은 달랐습니다. 1911년 하순 그는 중국의 남쪽으로 향합니다. 당시 상하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후 신규식은 중국의 혁명파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 무렵의 상해는 그야말로 혁명의 도시였어요. 이제 청조가 거의 몰락하는 시점에 있었고, 이제 신의 혁명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던 시점이고, 그 혁명적 분위기를 알고 간 거죠. 예관 선생의 시집에 나옵니다. 중국이 이게 혁명에 휩쓸려 있고 이게 성공했다니 상당히 대단히 기쁘다. 한 번 서울을 떠나 어언 삼천리길, 해질녘 엔징에서 옛 친구를 찾았네. 말없이 눈물 지으며 이윽히 마주보니 중화 땅의 소식 정녕 진실이었던가. 중국 혁명파는 황제가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신규식이 망명을 할 때 가지고 간 지참금이 2,000행이었다라고 정확히 액수가 나옵니다. 이 2,000행이라고 하는 그 돈의 규모는 지금 쌀값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원 규모가 됩니다. 중국 공화혁명의 성공을 바랐던 신규식. 중국 동맹회를 이끌던 순원에게 망명 자금 중 일부를 혁명 지원금으로 건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빨리 당신들이 먼저 혁명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독립기념관 수장고에는 신규식의 유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유품 하나, 명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함이 신규식이고, 그다음에 작은 글씨는 이거 호입니다. 예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영어로 주식신. 왜냐면 이제 상해 국제도시고 좀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자기 이름을 파신 걸로 좀 생각합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혁명파와 교류하면서 신규식은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공화라는 새롭고 광대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식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함과 동시에 그 당시 중국의 혁명을 이끌고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과 즉각 교분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신해년에 일어난 공화혁명이 성공을 하고 순원이 선거를 통해 대총통에 당선됐습니다. 신규식은 혁명파 인사와 매우 가깝게 교류합니다. 숭자오련이라는 사람은 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혁명파 중에서도 뭐 또 서로 대립되고 이런데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예관 신규식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신해 혁명의 성공은 신규식에게 희망과 꿈을 줬습니다. 중국이 황제를 타도할 수 있었으니 조선도 반드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신규식은 애국지사들을 상하이로 불러 모으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12년 신규식은 한인들을 위한 상조회사 동제사를 세웁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에 도달하자. 신채호, 조성환, 박은식 등 주요 회원을 보면 알 수 있듯 동제사는 보통의 상조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에 조직된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겉으로 표방한 거는 제4의 한인 공제회예요. 공제회. 그러니까 경제단체인 거를 표방을 했던 것이죠. 독립운동을 내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912년 7월 달에 상하이 지역의 최초의 우리 한인 독립운동 단체 비밀결사인 동제사라고 하는 곳을 만듭니다. 신규식은 박달학원을 세우고 독립운동가와 한인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도 합니다.
당시 박달학원의 영어 강사였던 김규식은 1919년 독립청원서를 들고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됩니다. 그때 함께 준비한 사람이 신규식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독립청원서를 보면 서명자는 신규식과 김규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파리로 향했지만 김규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열강은 없었습니다. 세계의 급변 속에서 신규식과 독립운동가들은 정세를 살피며 독립의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그가 꿈꾸는 독립된 조국은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 왕이 아닌 백성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민국이란 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원래 민이라고 하는 건 천한 글자예요. 한자 문화권에서 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군주주의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천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이지 어디 다스림의 대상인 민이 주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신규식 선생의 이른바 이제 민족관 또는 이제 민국관, 민주주의관은 먼저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본관이나 호적을 묻지 않고 어느 파인가를 묻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묻지 않으며 멀고 가까움, 친함과 그렇지 않음을 묻지 않으며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단체이든 단독이든 온건이든 급진이든 비밀이든 노골적이든 공인이든 상인이든 농부든 선비든 모두 우리들의 동지다. (1917년 7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신규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선언을 남깁니다. 이름하여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요거에 찬동한 분들의 명단이고 여기 제일 먼저 신정이 바로 신규식입니다. 선언문은 대한제국 소멸 이후 한국의 주권은 민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각지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임시정부를 수립, 법치를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 지금 황제는 주권을 되찾을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그 책임은 또한 우리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설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동단결 선언이 다른 해외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임시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또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기틀을 만드는 이념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독립선언이자 공화의 선언인 대동단결 선언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1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배포된 독립운동서 대부분의 전단에 백성이 주인인 나라, 공화주의가 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후 임시정부가 각지에 생겨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국내에는 한성정부,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 통합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신규식은 통합 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법무총장을 맡습니다. 이승만의 특사 자격으로서 광둥에 있는 쏜문의 호법정부를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지요. 이런 것들도 망명 초기부터 쌓았던 중국 혁명지사들과의 교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식은 순원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운동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임시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귀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운동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귀 임시정부에 대해 우리 호법정부는 마땅히 깊은 동정을 표하고 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의 원조는 북벌 계획이 완성됨을 기다린 후에 시기가 오면 전력으로 한국 광복운동을 돕겠습니다. 신규식이 쌓은 상하이의 인맥은 독립운동가들의 든든한 후원자. 신규식이 친밀했던 숭자오런 천지메이는 훗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습니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과 부침도 생겨났습니다. 독립의 노선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하던 때 이승만이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갈등이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 청주시 가덕면 신규식의 고향 마을. 이 끈도 옛날, 이게 옛날 끈이네, 뭐. 오래된 거. 망명 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신규식은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집안 이제 안부 저기일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신규식이 고향집으로 보낸 30여 통의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편지는 1922년을 끝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담겨있던 건 편지가 아닌 신규식의 사진. 예관 신규식의 유상.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신규식은 괴로움에 단식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보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신규식.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신규식 선생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게 태평양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 태평양회의라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낭만적인 기대였죠. 그 당시 국제사회는 우리 독립운동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셨던 거죠. 그 시기 임시정부의 분열도 더 가속화됐습니다. 간절히 기원하노니 한마음 한가지 덕으로 더욱 힘써 분발하고 태만하지 않고 시종 일관할 수 있으면 우리 고국을 잃은 상난에 참하는 해결의 가망이 있을 것이다. 말은 다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바라는 미래는 다 달랐어요.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신규식에게 위임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열을 종식시키지 못한 그런 죄책감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 악화, 그 다음에 거의 뭐 자결이나 같은 그런 그 단식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국내외 많은 인사들을 안타깝게 했던 신규식의 죽음. 이후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창사로, 광저우로 중국 여기저기를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1940년 충칭의 마지막 거처를 자리 잡고 1945년 해방 이후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대한은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닌 백성들의 나라다. 민주공화국을 꿈꿨던 신규식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고향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순국 100주년을 맞아 망명 후 상하이에서 순국해 호적이 없었던 신규식. 예관 기념사업 추진위가 순국 100주기를 맞아 호적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이 자리에 신규식의 외손자도 참석했습니다. 단추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과묵하시고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시는 아버님 통해서 이제 받은 유언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으뜸이 되라. 그리고 용서, 화합,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제 자식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용서와 화합을 강조했던 예관 신규식. 마지막까지 그가 바랐던 것은 분열되지 않는 조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가 꿈꾸던 세상에 얼만큼 다가가 있을까요? 비참한 현실을 흘겨보며 조국의 미래를 밝힌 예관 신규식. 그의 뜻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민족 그리고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남보다 먼저 깨달은 선각자이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긴 실천가이다.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뭐 혁명가라고 불러도 다들 되지만 특히 그 예관 선생은 끊임없이 혁명을 꿈꾸고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마지막 혁명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관 선생님 순국 100년을 맞이해서 저는 너무도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관 선생님이 고뇌하고 또 그분이 꿈꾸었던 세상이 과연 100년 후인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그분이 흘겨봤던 세상이 지금은 온전한 세상이 되어 있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신규식 선생이 생각했던 것은 빈부, 귀천, 남녀, 일체 차별이 없으면서 모두가 동등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